오늘의 주인공도 인생의 두 갈래 길에 서 있습니다. 주인공은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지 같이 보며 공감해 주세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손안에 편지 한 장이 있습니다. 미자 씨가 건넨 편지입니다. 오늘 아침 요양원 입구에서 조용히 내 손에 쥐어주고 돌아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펼칩니다. 영수 씨, 저는 이제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더는 기다리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손이 멈춥니다. 저 멀리 미자 씨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흰 머리카락이 바람에 조금 흔들립니다. 발걸음은 느리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나는 일어서야 할지 앉아 있어야 할지 모릅니다. 일어서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동네 사람들의 말이 귀에 맴돕니다. 돌아가신 아내의 사진이 생각납니다. 그냥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익숙하고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내 삶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편지를 다시 봅니다. 78해를 살았습니다.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나를 위한 첫 번째 선택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 나 선택했어. 이 사연의 주인공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만약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주인공의 사연을 더 들어보시고 함께 공감해 주세요. 매일 아침 7시 나는 공원을 걷습니다. 코스는 항상 같습니다. 정문에서 들어가 느티나무 앞을 지나고 작은 연못을 한 바퀴 돌아 다시 정문으로 나옵니다. 30분. 딱 30분입니다. 걷는 속도도 같고 멈추는 자리도 같고 돌아오는 시간도 같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밥을 짓습니다. 쌀은 한 컵. 국은 된장찌개나 미역국 중 하나입니다. 밥이 다 되면 밥그릇 하나를 따로 떠서 아내의 영정 앞에 올려놓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해요. 그 말을 하고 나서야 나도 숟가락을 듭니다. 내 이름은 김영수입니다. 올해 78입니다. 38년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정년퇴직을 하던 날 제자들이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나는 웃었지만 사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교단이 없어진 사람이 어디에 서야 하는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퇴직하고 2해 뒤 아내가 갔습니다. 위암이었습니다. 발견하고 나서 7달 만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달은 내가 곁에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별말이 없었습니다. 나도 별말을 못했습니다. 우리 세대가 다 그렇듯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후로 5년이 지났습니다. 장남 정우는 한 달에 한 번 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고 약 챙겨 드시냐고 묻고 돌아갑니다. 나쁜 아들이 아닙니다. 바쁜 아들입니다. 그 차이를 나는 압니다. 손녀 수아는 가끔 영상통화를 합니다. 할아버지, 오늘 뭐 드셨어요? 밥 먹었지. 된장찌개. 또요? 할아버지 된장찌개만 드시면 안 돼요. 수아는 웃습니다. 나도 웃습니다. 그 통화가 끝나고 나면 집이 더 조용해집니다. 내 삶은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지러운 것이 없습니다. 서랍도 가지런하고 신발장도 가지런하고 하루 일과도 가지런합니다. 처음엔 그게 평온인 줄 알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평온이 아니라 비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비둘기에게 과자 부스러기를 던져줄 때 나는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지. 아내의 영정사진 옆 서랍 안에 낡은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꺼내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은 채 수십 년째 그 자리에 있습니다. 20대의 한 여자. 까만 머리카락. 웃고 있는 얼굴. 나는 그 서랍을 열지 않습니다. 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얼굴은 이미 기억 속에 있으니까요. 봄이 오고 있습니다. 공원의 느티나무에 연두색잎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같은 시간, 같은 코스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손녀 수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다음 주부터 저랑 같이 요양원 봉사 가요. 혼자 계시면 심심하잖아요. 나는 한참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짧은 한 글자였지만 오랜만에 내가 먼저 어딘가에 발을 들여놓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요양원은 동네 버스로 2정거장 거리였습니다. 수아가 미리 이야기를 해두었는지 팀장이라는 40대 여자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나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교단 위에 섰던 사람인데 봉사활동 첫날은 신입생처럼 어리둥절했습니다. 노래 시간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작은 홀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봉사자 한 명이 앞에서 노래를 이끌고 피아노 반주를 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뒤쪽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피아노 앞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흰 머리카락, 단정하게 빗어 넘긴 모습, 어깨선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한번 어긋나게 뛰었습니다. 여자가 돌아보았습니다.
영수 씨 맞죠? 한미자였습니다. 40년이 무너졌습니다. 아니, 40년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봉사가 끝나고 우리는 요양원 앞 작은 찻집에 들어갔습니다. 수아는 눈치를 채고 먼저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영리한 아이입니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녹차 2잔이 나왔습니다.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미자 씨였습니다. 그때 버스 정류장에서 비가 왔잖아요.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손을 못 잡았어요. 내가 겁쟁이였어요. 미자 씨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도 기다렸는데 그 말 한마디에 나는 50년 묵은 무언가가 가슴에서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매주 봉사활동에서 만났습니다. 봉사가 끝나면 찻집에 들렀습니다. 이야기가 늘었습니다. 걷기도 했습니다. 공원 산책로를 나란히 걸으면서 나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밥맛이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눈이 더 빨리 떠졌습니다. 수아가 어느 날 영상통화에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그래? 네. 좋은 쪽으로요? 나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이유가 있어서 웃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웃집 최복순 씨가 나를 길에서 불러 세운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영수 씨, 요양원에서 만나는 여자분 있다면서요? 소문이 다 났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쁜 말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나이에 좀 조심해야지. 자식들 볼 낯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집에 돌아와 아내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근데 나 요즘 웃고 있어. 사진 속 아내는 늘 그렇듯 웃고 있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 정우가 예고 없이 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들은 게 사실이에요? 나는 차를 끓이면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서 여자분을 만나고 계신다고요. 봉사활동에서 알게 됐다. 알게 된 정도가 아니잖아요. 소문이 났어요, 아버지. 어머니 기일이 3달도 안 됐는데. 정우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목소리엔 날이 서 있었습니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이 아이 앞에서 내 마음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란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정우가 돌아가고 나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나는 평생 너무 잘한 걸까요? 정우가 다녀간 뒤로 나는 요양원 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미자 씨를 만나는 게 반가우면서도 만나고 나면 집에 돌아오는 길이 아팠습니다. 기쁨과 죄책감이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서로 밀어내지 않고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봉사날 미자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영수 씨, 제가 눈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나는 찻잔을 들고 있다가 멈췄습니다. 아드님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알아요? 소문도 들었어요. 저 때문에 힘드시면 그냥 없던 일로 해요. 저는 괜찮아요. 미자 씨는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이 괜찮은 웃음이 아닌 걸 나는 알았습니다. 미자 씨, 괜찮아요, 진짜로. 그러나 그날 이후 미자 씨는 봉사가 끝나도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찻집에 같이 들르자는 말을 내가 꺼내지 못했고 미자 씨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거리가 생겼습니다. 조심스럽고 예의 바른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수아가 주말에 찾아왔습니다. 된장찌개를 같이 먹으면서 수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나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웃는 걸 더 많이 봤어야 했다고. 당신이 늘 무거운 얼굴을 하고 있어서 자기도 덩달아 무거웠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빠한테는 제가 얘기해 볼게요. 아니다. 내가 나설 일 아니야. 할아버지. 됐어. 수아가 돌아가고 나서 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20대의 미자 씨. 그 웃음이 지금도 그대로였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 눈빛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평생 무엇으로 살았는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로 살았습니다. 남편으로 살았습니다. 선생님으로 살았습니다. 가장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김영수로 살아본 적이 있었던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미자 씨의 편지가 손 안에 있었습니다. 멀리 미자 씨의 뒷모습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일어서야 할지 앉아 있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 그럼 사연의 주인공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선택에 따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나는 일어섰습니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78살의 무릎이 천천히 펴졌고 발이 천천히 앞으로 나갔습니다. 미자 씨.
미자 씨가 멈추었습니다.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더 할 말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말했습니다. 나 이제 나로 살아보려고요. 미자 씨는 한참 나를 바라보다가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나는 정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정호는 이튿날 왔습니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정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정호가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앉아.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정호도 그걸 알았는지 다시 앉았습니다. 내 어머니한테 미안한 마음은 나도 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가셨어. 나는 아직 여기 있고. 정호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나는 흔들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평생 아들 눈치를 보며 내 말을 삼켰는데 이번엔 삼키지 않았습니다. 수아가 정호를 찾아간 모양이었습니다. 며칠 뒤 정호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다음 주에 갈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게 정호 나름의 고개를 끄덕이는 방식인 걸 알았습니다. 미자 씨와 나는 가족 상견례를 했습니다. 작은 한옥 찻집이었습니다. 정호는 내내 말수가 적었습니다. 수아가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미자 씨는 조용하고 단정했습니다. 완벽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어색함이 남았고 정호의 눈빛엔 아직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걸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미자 씨의 텃밭이 있는 집 가까이 내가 이사를 했습니다. 봄날 오후 우리는 나란히 앉아 고추를 땄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좋은 거라고. 이게 맞는 거라고. 그러나 가끔 정호의 굳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내의 영정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은 무언가가 마음 한켠에 있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내가 선택한 인생이었습니다. 모든 선택엔 얻는 것과 잃는 것이 함께 있습니다. 나는 그걸 알면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네, 잘 보았습니다. 우리 사연의 주인공이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우리 함께 상상해 볼까요? 그날 공원 벤치로 돌아갑니다. 손안에 편지가 있습니다. 황혼이 치고 미자 씨의 뒷모습이 멀어집니다. 나는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발이 앞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50년을 지켜온 이 조용한 삶이 한 걸음으로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나는 다시 앉았습니다. 편지를 접었습니다. 주머니 깊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미자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여기서 끝냅시다. 보내고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지웠습니다. 떨림도 후회도. 미자 씨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요양원에서 마주쳤습니다. 미자 씨는 눈을 피했습니다. 나도 피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예의 바른 남이 되었습니다. 정호는 그 소식을 어디선가 들었는지 다음 주에 왔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아버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네도 조용해졌습니다. 최복순 씨도 더 이상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체면은 지켜졌습니다. 그러나 집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쌀 한 컵, 된장찌개. 아내의 영정 앞에 밥그릇을 올렸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전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봉사활동을 그만두었습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팀장에게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공원도 한동안 가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느티나무 잎이 떨어졌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나는 집 안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수아가 찾아왔습니다. 된장찌개를 같이 먹으면서 수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괜찮아요? 응, 괜찮아. 수아는 잠깐 나를 바라보다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공원에 다시 나갔습니다. 같은 코스, 같은 속도. 느티나무 앞을 지나는데 연두색 잎이 돋아 있었습니다. 벤치에 잠깐 앉았습니다. 어디선가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닐 겁니다. 그냥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낡은 편지가 있었습니다. 버리지 못한 채 여기까지 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편지를 그 안에 넣었습니다. 낡은 사진 옆에 나란히.
그리고 뒷면에 작게 썼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끝까지 겁쟁이였다. 한참 후 정우가 아버지 방을 정리하다 그 서랍을 열게 됩니다. 사진과 편지 그리고 그 짧은 글씨를 발견하게 됩니다. 정우는 오래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날 이후 정우는 요양원에 혼자 찾아갔다고 합니다. 미자 씨를 만났는지는 나는 이제 알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선택대로 살았습니다. 조용하고 체면 있고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이 남습니다. 봄은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78배도 오고 80에도 옵니다. 다만 그 봄을 맞이하는 사람이 문을 열어야 합니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내 선택이었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